검찰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통제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이번 달 말 시작하는데 폭동 행위 입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101쪽에 이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계엄 당시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장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여 명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경찰 규모보다 600여 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경찰 국가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밤 11시 57분부터 약 40분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4차례 전화해 체포조 동원을 요구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경찰인지 티나지 않도록 사복을 착용하라며 2차례에 걸쳐 형사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가 계엄 전부터 지휘관과 수호신 TF를 출동 대기시키고 실제 계엄이 선포되자 이진우 사령관이 간부회의에서 기자를 비롯한 불순분자 활동에 대비해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한의 인력만 동원했다며 무력화할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데 계엄 당시 동원된 군경 규모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 내란 혐의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경찰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문건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을 보여주며 지시한 건데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뒤 지시 이행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후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언급합니다. 허 청장에게 내려진 지시는 소방청 차장을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입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요청이 없었던 데다 단전 단수는 소방 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실현되진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관련 내용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구체적인 병력 투입 계획을 논의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투입 가능한 병력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직접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관저로 불러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분노했고 병력 동원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와 수방사 최대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김 전 장관의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은 다시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 정도라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들은 뒤 그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사실상 1,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승인한 정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50명 정도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3,700여 명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내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내일 5차 변론기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12일 만에 진행되는 5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공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모두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실행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증인 신문을 받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인물로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게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알고 정치인 체포 등 주도적으로 계엄을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차 변론기일 마지막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은 국회에서 작심하고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모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로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헌재는 2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렸고 선고 2시간 전 돌연 변론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 1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게 배경이 됐는데 헌재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 선례도 없다는 국회 측 답변서를 받아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또 최 대행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했던 전현직 여야 원내대표 3명의 진술서도 오는 10일 열릴 2차 변론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공정성을 지적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 심리에 제동이 걸린 거라며 헌재가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는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입장은 선고 이후에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재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관련 선고문이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 결정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최대행 측도 선고 전에 입장을 내는 건 예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YTN에 전했습니다. 다만 최대행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커지면서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가 해석하거나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도 정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제기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미루면서도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따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뒤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 대행은 주변 의견 수렴 등 숙고 절차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미 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사실상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 헌재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구인체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 대행이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거란 공포감에 코스피가 장중 한때 2,43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5% 하락하며 2,45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3.3% 내리며 겨우 700선을 지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딥시크 충격에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또다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9,71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SK하이닉스가 4%, 삼성전자가 2%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로 좀 관세를 부과하려는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있구나, 이거를 좀 느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공포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관세를 만약에 부과해서 10%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10%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최고가보다 15원 이상 더 오른 1,470원대 초반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소폭 하락해 3시 반 기준으로는 1,467.2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창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달 중 수출 전략회의를 재개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F 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와 소통 채널 가동에 나섰습니다.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신정부와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한미 관계가 상호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 산업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고 회계 처리도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성사됐다기보다 양사 합병 TF에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합병 계약,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물리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배력 관련 내용을 주요 위험으로 알렸어야 한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거짓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떠났고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완승을 거둔 이 회장은 횟수로 10년째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어내게 됐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심을 위해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합동 감식이 사고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동체가 타버린 항공기 안쪽으로 흰색 감식복을 입은 조사팀이 들어갑니다. 증거물을 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상자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김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와 경찰, 소방을 비롯해 사고기체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 사고조사팀도 합동 감식에 참여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합동 감식이 시작된 건 불이 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현장에서 화재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사고조사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분석시설로 옮겨 정밀감식할 계획인데 분석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된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을 통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객실 선반에 대해서도 집중 감식이 이루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선반에 실린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지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춥죠. 엄청 예. 우리 시청자들 건강 좀 조심 챙겨야겠습니다. 예. 네. 내일 영하 20도 체감 온도. 네, 정치는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한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하시려고. 따로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청년 하고 다른 세대 다 뭉치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우파 생각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 잘 뭉쳐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였죠.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당에 이제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세 분이 함께 윤 대통령을 한 30분 넘게 면담을 했죠 오늘.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개인적 차원이다, 인간적 도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님은 절친이 깜빵 가면은 네. 위로해서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어떻게 보면 선후배 사이고 예. 또 고향인 강릉에서도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고 실질적으로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법대 선후배에다가 검찰 선배, 더욱이 또 윤석열 대통령 때 초대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한솥밥을 먹던 가장 절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취지에서 찾아가는 부분을까지도 비판을 해야 되는지 그만큼 정치가 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조금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1차적으로는 어쨌든 그와 같이 이제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정은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국 지금 현재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가고 또 거기다 나경원 의원까지 가는 것은 이른바 집토끼. 네. 보수를 결집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사실상 깔았다는 예.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했지만은 대통령 만나러 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먼저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통합 후 혁신 그리고 또 선보수 결집 후 중도 확장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예.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에 있는 김 의원 같은 경우에 정말 특히 지역구에서 민심이 끓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 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분들에 대한 생각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져서 보수가 막 갈기갈기 흩어진 차원에서 먼저 보수를 결집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수를 중도로 확장하는 이런 큰 전략 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이제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또한 이런 분들을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혁신과 또 중도 확장을 꾀해 나가면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분이 그냥 단순히 윤 대통령을 만나고 그냥 와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쨌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 당부했다고 전해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이 됐었다고 그랬고 민주당을 나치 정권에 빗대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치는 비정한가? 최진경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정치 아주 비정하잖아요. 인간적인 뭐 도리라고 하는데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 어쨌든 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예, 당 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이 5선 의원과 함께 찾아간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농후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친윤 당내 예. 국민님이 친윤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이 무너지면 우리 친윤도 뭉치기 때문에 윤석열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친윤은 이제 똘똘 뭉치자라는 게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추위에 떨면서 지지 운동을 하고 있고 지지 집회하고 있는 강성 친윤 예.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그룹들에게 우리 계속 뭉칩시다. 날씨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라고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옥중 정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 정치고 다분히 이제 내부 단결용이고 단합용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참아서 온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정치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치 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나치 정권은 여야가 서로 씁니다, 사실.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할 때 나치라고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은 또 윤석열에게는 나치라고 하는데 나치가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 무차별하게 학살한 그런 이제 무자비한 전체주의 정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최악의 그런 그 용어인데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뭐 양쪽 지도부가 지금 제발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극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2030만 찍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집회, 친윤 집회에 보면 이제 2030들이 많이 좀 참여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듯이 젊은 층이 좀 더 우리 윤석열 지지표에 대해 나와달라라는 호소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2030 이른바 젠더 MZ 세대들이 좀 젠더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대 남성, 30대 여성 간의 젠더 갈등은 있었는데 최근 탄핵 정부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념 대결, 이념 갈등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 2030도. 그래서 2030이 그동안에 중도층의 뒤처에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예. 이런 알겠습니다. 여야의 기성 정치권, 정치바람에 휘말리지 않을까, 휘둘리지 않을까 예. 하는 점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김재섭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더 컸었죠,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과 대통령이 현안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용호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게 개인 차원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그 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까 했을 때에 예.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큰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략. 이른바 선통합 후 혁신 전략 그리고 예. 또 집토끼 후 산토끼 이 전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보수가 굉장히 분열돼 있고 길길이 쪼개졌습니다.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찢어지고 흩어진 보수를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 보면은 어쨌든 그 12월 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더블 스코어 이상 지지율을 가지고 가다가 그 부분이 사실상 최근에 있어서는 일부는 역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약간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른바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마치 윤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을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국민,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그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지나치게 어떤 민주당의 독주, 독재 속에서 견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그 비토 예. 세력이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외침이고 그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충분히 수도권, 예.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전략이 그때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산토끼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네. 먼저 집토끼가 먼저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래저래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보수와 진보는 각각 제 갈 길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단스토끼든 집토끼든 갈 길 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완전히 양쪽에 분노 정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뭐래도 어떤 논리로서 우리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각각 양쪽 지지가 갈라지는데 문제는 핵심은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중도라는 게 뭐냐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사람들은 상다수가 어떻게 보면 계엄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불법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층이라는 게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이 추운 날씨에 우르르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면회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증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구치소에 면회 가는 것은 어떤 보수층의 결집에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진보층은 똘똘 더 뭉치고 진보층은 도망가기 때문에 예. 결국 주판로 계산해 보면 저는 득보다 더 실이 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적시를 했고요. 이제 오는 22일에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진영을 넘어서 변호사로서 오늘 공소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폭동 행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의 내란의 구성 요건은 네. 첫 번째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냐, 그것부터가 일단 그 첫 단추를 꿰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 어떤 국가를 가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됐다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부분부터 일단 문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내란죄는 주관적 어떤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국헌문란, 국토 참전의 목적,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기관을 완전히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예.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많은 지금 그 헌법학자와 그 법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과연 있었느냐. 더불어서 예.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국회의 어떤 그 한 300명 정도의 어떤 병력을 투입하고 더불어서 이 선관위에도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300여 명의 어떤 병력을 보내는 그 정도로 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었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형법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는데 과연 검찰이 이젠 검찰이 아니죠. 뭐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했는 수사를 가지고 과연 한 지역의 어떤 평온을 완전히 흩어놓을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 과연 입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무장군인이 1,600명 넘게 투입됐다는 부분이 이제 적시가 됐고 경찰도 3,790명.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있는 것보다 이제 630여 명 더 늘어난 수치가 이번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제 적시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런 병력 배치라든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두 직접 지시했다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냐라는 판단하는 요소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국회를 봉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 또 하나는 폭동이냐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공소장에서 핵심은. 자, 근데 왜냐하면은 계엄하에서 일지라도 절대 국회는 봉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회를 봉쇄했다면 그건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측은 우리는 국회 봉쇄한 적이 없다라는 건 한 250명, 280명 정도 군을 보내서 질서 유지를 했을 뿐이지 전혀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는 것은 국회를 봉쇄하는데 지금 군인만 하더라도 1,600여 명이고 네. 경찰만 해도 4,500명, 합하면은 군인과 경찰이 앞에서 이미 6,500명 가까이가 동원됐기 때문에 저건 사실상 국회를 동원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내란죄 가능 크죠. 또 하나는 폭동이냐 아니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최진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는데, 예. 자, 내란죄 형법에는요, 폭동이 뭐냐면 사람 칼로 총칼로 죽이고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플러스 일정 지역에서 평온을 해쳤느냐, 해쳤으면 그 폭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6시간 동안 온 국민들이 전부 TV로 방송을 봤지 않습니까? 예. 자, 6시간 동안 군인들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무장하고 돌아다닐 때 국민들은 아주 평온했습니까? 영등포 지역 주민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아주 평온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했지 않습니까? 국토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게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예. 그건 위헌이다라는 거하고 또는 평온을 해쳤다. 예. 특정 지역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죄 혐의가 짙다. 예. 따라서 공소장만 보더라도 이건 내란죄 혐의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이제 재판의 흐름인 거고, 예.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주장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나타난 증거나 그리고 물증이나 분류를 보면 그 두 가지 내란죄 핵심적 요건에 예. 해당되는 증거나 증언이라든지 물증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 상태인 거죠. 최근에 또 이제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었고, 그 확인하려고 했던 게 이제 체포조 운영을 했다는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공소장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총 10명의 경찰 경찰 명단을 확보해서 그거를 국군 방첩사령부에 전달했다고 이걸 적시했단 말이죠.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이 부분은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인원 요원을 빼내라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끄집어내라 했느냐, 예. 그 진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한마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체포 구속 지시하고 지휘했던 이분이 알고 봤더니만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등포 경찰서에 어떻게 보면 강력계 형사들을 준비시켜라라는 예. 그런 전화를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진실이고 사실로 밝혀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에 들어가는 군 인원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되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합리적으로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이제 검찰 내에서의 어떤 수사를 넘어서 법원에서 어떤 증인들을 부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느냐, 네.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란죄를 넘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은 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진술인지, 이 부분을 법원의 어떤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경기지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달에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예, 대권 행보를 향한 신호탄,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권,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치를 선언을 하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보통 호남을 많이 찾아가고 또 5.18 국민묘지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아마 그게 우선은 야권의 적자다라는 걸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특유의 전파력입니다. 말하자면 호남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면 그 여론, 입김 이런 영향이 순식간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잘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의 존재감만 잘 부각을 시키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맨 먼저 호남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호남으로 너도 나도 찾아가고 또 호남 사람들이 또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셨는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또 SNS를 올렸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당의 전략에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와 화이팅 임종석 할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뼈아프지만 현실인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5년 만에 정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기게 된 그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되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당 대표까지 넘어가지고 방탄에 방탄복까지 입었던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패배했습니다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그 득표 내용을 봤더니만 서울에서도 지고 충청도에서도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과연 지난번 패배를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키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라든가 이른바 행복도시로 해서 충청권 중원까지도 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을 거머쥐었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선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느냐라는 돌직구를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서 지금 싸워가지고 단일 대우를 해야 될 것이지 안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현재의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면서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어떤 살짝 이렇게 보면은 나오고 있는 이 균열을 아주 임 전 비서실장이 아주 날카롭게 그렇습니다. 파고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과정에 그 이재명 대표 후보를 굉장히 괴롭혔던 대장동 버스가 있습니다. 그 대장동 버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문꿀 오소리,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의 그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 그 선거 유세차를 따라갔던 그러한 어떤 균열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어떤 비난이 이재명 대표에 그다지 뼈아플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패배했던 것이 사실 중도층 일부를 놓쳤기 때문에 중도를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박빙으로 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책임이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첫 비서실장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그 정도로 이념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표를 잃게 하는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돌렸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 돌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명히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했던 정책 실패가 얼마나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실패는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하라. 어떻게 문재인 정부 사람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해놓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요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웰빙 그 전체인데 복지 어떻게 보면 삶 그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5년 동안 망가뜨리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겉으로 대응은 노골적하지 않았지만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거부감을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쨌든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로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눠가죠. 그 갤럽하고 세계일보 같이 조사를 한 건데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부터 한번 보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높긴 하죠. 2등 뭐 김동연 지사보다 한 4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우원식, 김경수, 정세균, 박용진 전 의원 이렇게 이런 순으로 가고요. 그 다음 또 있죠? 예.
1대1 양자 대결인데요. 여야 이재명 대표 47, 오세훈 시장 43. 사실 요렇게 1대1로 했을 경우가 가장 비등비등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수치고요. 47대 43.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비교하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1대1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수치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는 뭐 지난번 대통령 될 뻔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0.75% 차이로 패배했던 것이고 그만큼 언론과 국민들의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의 일극 체제,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40%밖에 안 나왔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어떻게 보면 비호감 이런 부분도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결국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 대통령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서 조기 대선을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서울시장 을 지금 3선 4선째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잠룡 중에서 중도 보수를 가장 끌어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40%에 머물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을 오히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지금 일극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함에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단 말이죠. 40%라는. 그러니까 수치를 이쪽에서 보냐 저쪽에서 보냐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문제제기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틀에서 저는 최진규 변호사 의견하고 동의합니다.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는 비명 행사 이런 거 오랫동안 누구 못지않게 저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독 선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인데 저는 이제 그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혼자 다 하는구나, 독선적이다는 일극체제라는 비판, 사법 리스크가 많다는 비판, 왜 특별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거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책이라는 역량에 있어서 어떤 집권 가능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우월성 이런 부분도 누구 하나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 입장에서는 그래 이재명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아직 이재명을 능가할 만큼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조금 전에 YTN 조사에서 하나 좀 눈여겨보이는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세균 전 총리가 3%로 딱 단숨에 떠오르는 게 그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세계일보 갤럽 조사라는 부분 다시 한번 그래서 아마 이제 중도층 여러 가지 흡수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낙연 전 총리 들어가지 않는데 정세균 전 총리 특별하게 움직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여야 양자 후보들 해보면 이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거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 진영의 분노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맞붙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상태는 여야가 비슷하게 수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제 김문수 장관이 불과 수석 서울 전까지만 해도 일을 달리다가 지금 약간 내려앉았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권 후보 간에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할 때는 저렇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의 움직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을 지금 가정하고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인데요. 어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교체의 기적입니다.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본인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겠다고 나타나서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당대표를 추출했던 작업이 그냥 대선 캠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윤석열 생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당시 윤석열과. 예, 일단 이준석 의원 어제 홍대 입구역에서 저 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나이가 궁금할 텐데요. 케네디 전 대통령 43살이 됐다고 그랬고 오바마 전 대통령 46살이 됐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올해 3월이 되면 40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일 잔치를 좀 땡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40살이 돼야 이제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3월 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조기 대선이 만약에 2월에 해버리면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과연 조기 대선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모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그 전략이 과연 이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우군은 2030 남자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2030 세대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으로 흡수돼 버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을 얘기하면 오히려 2030 세대로부터 더 버림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저와 같이 미리 이렇게 그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으냐.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진정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미래를 밝히기보다는 내부에 당내에 있는 불화를 사실상 외부로 총구로 돌려서 당내에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 그렇게 펴봐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준석이 여지없이 꾀주머니의 능력을 많이 유감없이 발휘할 것 같은데 제가 쭉 이준석 의원의 정치하는 거 보면요. 일단 정치 감각, 동물적 감각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아마 누구 못지않게 프로다운 면모가 있고 그리고 2030의 어떤 공감 능력 이런 부분에 탁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이번 대선에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거나 킹메이커 역할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냐의 문제죠. 근데 저는 대세의 큰 흐름을 바꿀 만큼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아직까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이번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만 앞으로 본인이 보완해야 될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좀 너무 튀지 말고 진정성 그리고 어떤 정책 능력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끝으로 하나면 아시다시피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안에서 완전히 불이 났는데 밖에 지금 돈 물고 가장이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지금 허은하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요. 허은하 집안에 의원 불부터 집안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개혁신당이 지난달에 허은하 당대표 지도부 해임 투표로 이제 축출을 시도를 했었던 것. 지금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유능한 정치인 것만은 저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이제 세대 교체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최근에 친한계 의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름이 언더73입니다. 언더73 유튜브. 언더73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좀 이렇게 엮이는 것 같은데 73년생이죠. 네, 결국 그 시대를 너무 이렇게 압축시키고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더 73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버 73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하면서 전체를 껴안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언더 73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 20, 30, 40 만약 길어도 50까지밖에 없고 그럼 60, 70은 어떻게 하죠?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그 유튜브 언더 73이란 것이 어떤 그 대선을 어떻게 보면 표명하고 한다고 하면은 예. 장명 자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70대의 73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말이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대 거쳐 바람하고 실버 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습니다. 나이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80대, 90대여도 얼마든지 젊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40대 이준석이 나오게 되면 뭐 젊은 좋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 52인데 예, 젊은 의원들 나오고 그다음 유능하다면 뭐 정세균이 이낙연 누구든 간에 뭐 얼마든지 나와서 노장층이 함께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저는 요즘 시대에 저는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 마인드 그리고 그 에너지 국민들과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거지 물리적인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느낌은 또 없었나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 79년에 12.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버랩 되셨죠?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되셨단 말씀이죠? 네. 그것이 절차적인 어떤 조건과 비상계엄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흔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마흔혁 후보의 과거 행정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문을 통해서
네, 오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무색하게 하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에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으로 치닫을 텐데요. 호남과 제주 지방에는 많은 눈까지 예보됐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포근한 휴일 뒤 출근길에 맞닥뜨린 칼바람이 더욱 매섭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둘러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추워가지고 롱 패딩을 집어 넣으려다가 다시 꺼내서 입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세서 마이너스 4도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고 있어요. 봄의 시작을 시샘하듯 겨우내 잠잠하던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무면서 6일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한파와 함께 또 한 번 많은 눈이 쏟아질 거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까지 전북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이미 설 연휴에 쌓인 눈 위로 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릴 거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미끄럼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상을 지나며 발달한 구름대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와 울릉도를 중심으로 5일 수요일까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와 바다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해상사고와 산불 예방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은 유럽연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시점은 현지 시간 화요일 0시,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낮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I'm speaking with Prime Minister Trudeau tomorrow morning, and I'm also speaking with Mexico tomorrow morning. And I don't expect anything very dramatic. We put tariffs on. They owe us a lot of money, and I'm sure they're going to pay. 다음은 유럽연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갈취당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무역 적자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ill definitely happen with the European Union. I can tell you that, because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us. And we have over a $300 billion deficit.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다 해도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벌써 미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관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ou campaigned on this wallet, but your tariffs will have more money come out of this wallet for so many goods and services. 백악관은 비판 여론에 대해 현대차와 삼성을 포함해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예로 들며 관세 정당성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맞대응 입장을 밝힌 데다 미국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이번 관세 전쟁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이른바 펜타닐 관세로 2차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도 춘제 연휴가 끝나면 반격 조치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25% 관세를 물리며 촉발된 무역 전쟁. 당시 중국은 똑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맞서 중국도 10% 추가 관세로 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입니다. 中方将向世贸组织提起诉讼，并将采取相应反制措施，坚定维护自身权益。 한때 20%에 육박하던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14%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차 무역 전쟁의 상흔이자 수출 다변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 미만. 2차 관세 전쟁에 돌입할 경우 중국의 출혈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자원무기 카드를 벼려왔습니다.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4%, 흑연은 78%에 달합니다. 决定加强有关两应五项对美国出口管制，这是维护自身安全和发展利益。 이번 10% 추가 관세의 명분으로 내세운 펜타닐 퇴치를 역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마약 단속에 협조해오던 중국 공안부까지 경고 성명을 낸 이유입니다. 중국의 반격 카드가 무엇인지 춘제 연휴가 끝나면 뚜껑이 열릴 전망입니다. 정면 대결보단 협상에 방점을 찍으며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자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며 관세 폭탄 피하기에 안간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EU에 대한 관세도 경고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外交は取引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これまた言っておられる一種のディールと言って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これがいかなる背景に基づいてこのような決定がなされたか、それによってどのような影響が及ぼされるのか。 당장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니케이 지수도 2.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에 아직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 기대만 밝힌 상태입니다. Well, he's coming in next week. I don't know who he is for a meeting,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Japan. 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 EU는 미국의 1위에서 4위의 수입국이고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거론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응해 일본이 대미 투자 1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LNG 수입 확대와 함께 우리 돈 66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맹도 관세에 예외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시바 총리가 내놓을 카드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달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 전략회의를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소매 판매가 카드 대란 사태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어졌습니다. 12월 소매 판매는 0.6% 줄며 넉 달 연속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승용차와 음식료품,
의복 등 판매가 모두 뒷걸음질했는데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소매 판매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며 감소폭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입니다. 도소매 등 서비스 소비가 반영된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1.4% 증가에 그쳐 4년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비상 계엄 등의 여파로 12월 숙박 음식점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부동산 등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사회적 불안으로 연말연시 음식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줄며 숙박업체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 부분은 1년 내내 계속 좋지 않고 지금 3년 연속으로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출 부분에서는 좀 혼조세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 기성은 1년 전보다 4.9%나 감소해 2021년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12월 1.3% 늘었지만 분기별로는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건설 등 내수 부진은 뚜렷했지만 지난해 산업 생산은 증가폭이 커지며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운송 장비 투자 등이 늘며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와 재정 신속 집행 등으로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동해 울릉 분지에 대왕고래 외에 추가로 마귀상어로 이름 붙은 곳에서 51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해 울릉 분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가 같은 지역에 추가로 최대 51억 배럴이 더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4월 석유공사가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보고서입니다. 위치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인근으로 이번에는 고블린 샤크, 일명 마귀상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 액트지오사의 전문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석유공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아직 정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전문가로 팀을 꾸려 보고서 내용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시작된 대왕고래 유망구조 1차 시추는 마무리됐습니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곧 채취한 시료를 싣고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저 1km 이하 안반에서 채취한 시료인데 석유공사는 조만간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 석유가스 매장 유무를 판가름할 방침입니다. 탄핵 전국 여파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동력이 사실상 꺾인 상태에서 이르면 오는 5월에서 6월 사이 윤곽이 드러날 1차 시추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12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이 재개되고 헌법소원의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보도에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선고 당일 갑작스레 미룬 건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도 묵살한 채 유례없는 졸속 심리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던 겁니다.
그 배경엔 민주당과의 모의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여당은 헌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마 후보자 사건을 각하하는 건 물론 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어떤 이의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주십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선고 연기를 택한 것이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엔 침묵하면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내란 세력을 대변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뻔뻔함이 경악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최상목 대행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는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여야 합의 핑계는 멈추고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최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헌재 구인 체제가 완성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재개된 상황에서 향후 여야 공방 역시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경찰 인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언급된 규모보다 600여 명 더 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를 보내야 하니 티나지 않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 계장은 비상계엄 직후 영등포 경찰서 형사 1과장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안내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윤 조정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내용을 보고했고 조 청장이 사복으로 보내라고 해서 이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후 무기 휴대뿐 아니라 기자 활동에 대비한 위병소 폐쇄도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수방사의 구체적 임무를 정리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면 출동 예정 부대원들에게 쇠 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휴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비대대 출동을 준비시키고 위병소 폐쇄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보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까지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간 뒤 한 달 반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까지 들여다보려 했지만 단전이나 단수 지시가 미수에 그치면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계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로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더 확인할 게 있다며 추가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엄 전날 김영은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도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문형배 재판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저녁 7시부터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즉각 파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당부하며 당이 하나 돼 갈라진 보수의 단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려운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특히 2030 세대를 콕 집어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우리 당이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당이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역설하며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도 남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연회 참석자들은 조기 대선 언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염원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란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당 내에선 지도부 투톱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대통령 접견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지만 사실상 당의 공식 행보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대통령과 선을 긋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중도 민심 확보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의원들의 행보는 개인적 차원이라도 정치적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치소 방문 자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건 중도층을, 대통령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건 정통 지지층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을 공식화했다면서 사태 수습은커녕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구치소를 찾은 것은 내란 정당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책임을 져야 할 여당 지도부가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내란 수계의 옥중 여론전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더욱이 매일같이
접견을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국민과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면회는 개인적 차원이라며 큰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은 데에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총체적 대응을 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을 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사면이란 숙제만 안고 온 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옥중에서 요구할 겁니다. 당선되어서 나를 사면시켜줄 사람을 지지자들이 밀게 할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람들은 자기 그릇 크기의 생각밖에 못한다며 사면 논의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행보가 무당층과 중도층 민심 잡기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 진영 결집도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차기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넘어서자며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합시다. 여당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당 차원의 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하며 개헌론에 힘을 실은 가운데 계엄 사태 직후부터 개헌을 주창해온 여야 원로들은 시간표를 더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동의하면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해내면 탄핵 심판이 나기 이전에 해낼 수 있고, 야권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 대표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날을 세웠고, 개헌론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는 군소 야당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해만을 쫓는 정치 공학적 마인드에 기반한 협량의 정치로는 개도 구럭도 모두 놓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작은 차이로 싸우는 내부 다툼은 멈추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수록 이재명 견제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상한 제도에서 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을 예외로 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영계와 노동계를 직접 중재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의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의 한정에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좀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냐?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이어 또 한 번 성장 친기업 중심의 우클릭 행보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여당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에 당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의 일방적 제안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이딴 친기업 행보를 두고 말과 행동이 반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시장 법안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이 대표의 외교관을 놓고도 친중과 친미, 친이를 오간다며 조변 석계이자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기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로 이 대표가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며 정책 점검에도 나서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야의 중도층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지난달 9일 첫 협의 뒤 한 달 만에 재개됩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실무협의회는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협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패장법, 또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저지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내 강경파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사의를 밝히고 경찰에 출석한 당일에도 박 전 처장이 관저 주위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박종준 전 처장이 사전에 강하게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 측은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YTN 등 일부 취재진을 만나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사흘 전에 휴가를 내고 고향을 다녀왔고 출두한 당일엔 새벽 6시에 공관에서 나왔다며 지시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다만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과 경호처 내 강경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 검찰에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색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회장은 삼성의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꼬리표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따라다니던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9년여 만에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분식회계 의혹까지 더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대규모 투자 등을 결단해야 하는 리더십에 번번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 회장 역시 이런 상황에 직접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사업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공백이 커진 사이 삼성의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굳건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에 밀려났고 중저가 메모리 역시 중국의 뒤를 내어줬습니다. 여기에 수요가 줄어든 스마트폰 시장과 교육 환경 변화를 일으킨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도 고민거리입니다. 산적한 과제 속 이 회장은 가장 먼저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또 한 번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삼성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회장이 사업 전면에 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승선원 중 6명이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이 됐는데 승선원 6명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귀포 남서방 833km 해상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인근 조업 어선이 현재 구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인데요. 승선원 6명이 구조된 상태라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KBO에는 새 외국인 투수 10명이 합류했습니다. 전지훈련지에서 본격적인 투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수 4명이 합쳐서 15승. 힘겹게 시즌을 버텼던 두산은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투수들에게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 캠프에 합류한 두산의 어빈과 로그는 이미 2차례씩 불펜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Today was just rhythm. Didn't really matter about location today. It was just trying to get pitch shapes to where I want it. 공을 직접 받아본 양의지와 김기현 등 주전 포수들은 일단 제구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많은 부종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 또 제구력이 우선은 좋은 투수들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올해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기아도 새 얼굴인 올러가 마운드에서 제 몫을 해줘야 퍼즐이 맞습니다. 미국 어바인 캠프에서 여러 구종을 선보였는데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슬러브에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It's a little bit smaller and a little tackier, like stickier. So I liked it a lot. It was very comfortable, especially for off speed. LG의 일선발로 기대를 모으는 치리노스도 미국 애리조나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공의 움직임뿐 아니라 성실한 자세에서도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Tratar de ganar lo más que se pueda cada vez que vaya a pichar y nada, he fortalecido bastante mi picheo, mi sinker, el sweeper que es el picheo que hago. SSG가 상한액인 100만 달러를 보장하고 데려온 화이트도 묵직한 속구와 명품 컵을 던지며 첫 불펜 피칭을 마쳤습니다. 올해 KBO 리그에 새로 합류하는 외국인 투수는 10명. 어느 해보다 큰 기대를 안고 적응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SK가 7연승을 달리던 LG를 꺾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SK는 서울 잠실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LG를 78대 70으로 제압했습니다. 원희가 25점 17리바운드에 어시스트도 6개를 기록하며 펄펄 날았고 안영준과 김선영도 각각 18.6 리바운드, 15.7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지원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을 제물로 5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은행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신한은행에 60대 53으로 승리했습니다. 에이스 김단비가 양팀에서 가장 많은 29점을 넣고 리바운드 13개를 잡아내는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승리를 지휘했습니다. 김단비의 개인 통산 100호 더블더블로 신정자와 정선민, 박지수 등에 이어서 WKBL 통산 5번째 대기록입니다. 절기 입춘이 무색하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은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40cm 이상, 전북에도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에도 많게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8도, 부산은 영하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영하 6도, 청주는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강추위 속에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